아이들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부모의 이혼도 본인들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우리 법원에서 오직 관심이 있는 것은 미성년 아이들의 복리와 정서입니다. 거기에 집중하시고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더 이상 서로를 비난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혼을 함에 있어서의 아이들은 보호되어야 된다는 입장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혹시나 이혼으로 이어지는 말의 습관 같은 거 있을까요? 너무 많죠. 어떤 것들이 참 이혼으로 이어질까요? 일단은 습관적으로 이혼하자. 아, 그건 문제 있죠. 예, 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상대방은 내가 그 말 못해서 하는 거 아닌데 항상 주의를 주죠. 한 번만 더 그런 얘기하면은 진심인 줄 알고 내가 진지하게 생각할 거야. 경고를 주거든요. 그렇죠. 연애할 때도 사실 우리 헤어지자. 맞아요. 이거 되게 안 좋은 말이잖아. 근데 그거를 입에 이혼하자라고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진중한 상대방은 그런 얘기를 몇 년간 듣고 살다가 아,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라고 저를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수년간 상대방이 이렇게 이혼하자고, 무슨 큰일도 아닌데 이혼하자고 했고 저는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라고 하는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요. 그런 소송에 이혼을 들어가면 제가 100% 얘기하거든요. 배우자는 아마 이혼 소송 들어가면 이혼 안 한다고 할걸요. 왜요? 놀라는 거예요. 맨날 이혼을 달고 살던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혼할 생각이 없다. 근데 상처를 주는 말이고 습관성 멘트구나. 예, 그냥. 신뢰를 잃는 말이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상황극을 해보겠습니다. 갑자기요? 갑자기 저한테 한번 시비를 한번 걸어보세요. 우리 부부야. 예. 시비를 한번 걸어보세요. 아니, 빨래 계속 놓으라니까 냄새나게 수건 되게 모아서 놔뒀니? 근데 당신 화장실 쓰고 물기 청소 왜 안 해? 그리고 내가 수건 하나만 쓰라고 했잖아. 샤워하고. 왜 2개씩 써? 당신은 가정교육 못 받아서 그래. 아, 서로가 막 문제들 가져와 버리는 거죠. 왜 시비를 걸었어? 싸우고 싶어. 뭐 생활 방식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뭔가 시비를 걸고 싶을 때 상대방이 그거는 방어 기제로 무조건 거의 다 자기가 공격할 걸 찾거든요. 그렇죠. 상대방을. 예, 너는 잘못한 거 없어? 그러면은 애초 주제에서 벗어나요. 그렇죠. 예. 애초 그 주제만 얘기해야지. 그것만 얘기해야 돼. 그래서 싸움의 기술이 좋아야 되는데 내가 지적을 반했어도 그거에 대해서 잘못을 했으면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지. 그게 아니고 상대방을 탓하는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은 사실은 싸움은 산으로 가서 더 번지고, 지금 우리가 대화에서 또 하나 나온 게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우리는 서로 가장 여린 곳을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가장 상처받는 걸 알고 있어요. 알죠. 네, 똑같잖아요. 연인 사이에서도 싸울 때 그거를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을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배우자의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을 하셨어. 그러면은 아유, 이혼 가정에서 자라서 가정교육 못 받아서 그렇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사람한테 가장 상처되는 말을 알면서 그거를 찌르고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혼으로 가는 수순이에요. 그래서 어떤 싸움을 할 때 우리가 션과 정유영 부부가 아닌 이상 항상 싸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싸움을 할 때 그 주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게 맞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일부러 그 상처 사람이 주는 거. 너무나도 지나친 아킬레스건은 건들지 말자.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은 되게 자주 듣는 말인데, 한번 뭐 싸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신혼 초 때부터 있었던 일을 쭉 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죠. 뭐 이렇게 싸웠어. 컵 제대로 안 놔? 그러면서 뭐 싸웠어요. 그러면은 부인이 그럼 당신 이제 시작하는 거죠. 레파토리를. 당신 그때 2002년도 5월 30일 월드컵 길거리 응원에 나랑 갔다가 그때 야한 옷 입은 여자 보고 웃었잖아.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 기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나열을 하면서 그거를 계속 끄집어내는데 그 레파토리를 10년, 20년 듣고 사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 아까랑 동일한 맥락이겠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상대방 질려서 나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아니,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신혼여행 가서 한참 예전 일이니까 그때 신혼여행 가서 이제 국내를 갔죠. 그때는 당연히 경주였나 갔는데 네, 이제 맞아요. 중국집에 갔나 봐요. 중국집에 갈 수 있죠. 그 당시면 식당이 지금과는 완전 네. 느낌이 다르니까 갔는데 짜장면만 먹었나 봐. 아, 탕수육 안 시켜줘가지고 만두 안 방송이나 시켜. 이런 다른 거 안 시키고 결혼식인데 결혼식 신혼여행인데 그거 가지고 평생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평생 주로 어머니들이 평생 얘기하시죠. 그런 거. 네. 예. 어쨌든 그런 것들은 좋지 아버지가 막 않다. 지긋지긋할 것 같아. 자, 그럼 남녀가 이혼 후에 후회하는 이유도 남녀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뭐 이거는 통계치로 많이 나와 있는 거기는 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는 경제활동을 남편이 많이 하고 거기에 이제 의존하는 아내들이 많잖아요. 네. 40, 50대 정도는 좀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이혼을 막상 이제 못 살겠다 하고
해서 했는데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문제. 그렇죠. 갑자기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죠. 예. 아무튼 미혼하고 오는 아무튼 생활비가 꼬박꼬박 지급이 됐고 그걸로 네. 나의 생활비와 아이들의 그럴 수 생활비를 있죠. 했는데 내가 이제 내 마음 편하자고 아니면은 저 인간 보기 싫어서 이혼을 했는데 갑자기 내가 뭘 구하려면 일자리도 마땅치 않고 돈벌이라는 게 사실은 쉽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너무 섣부르게 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이고 남자분들은 크게 두 가지인데 사실은 뭐 내가 느끼지 못했지만 항상 배우자가 해줬던 어떤 꼼꼼한 살림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의식주에 대해서 본인들이 좀 해결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죠. 예. 처음에는 막 너무 자유로운 거야. 이제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자기 자유롭게 늦잠 자고 돈 술값에 쓰고 그렇게 하다가 그게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자기랑 놀던 그 아저씨들은 다 가정이 있거든요. 예. 그 아저씨들은 가정이 다 복귀하는데 놀 사람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쓸쓸해지고 허무함을 느끼고 부가적으로는 이제 성생활 관련해가지고 그게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는 점.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좀 있어서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네, 배우자가 없으니까 네. 이제 다른 식으로 시도들을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시간과 비용과 노력들이 필요하니까 네. 쉽지 않죠. 근데 그 성생활에서 여자분은 그런 데서는 그걸 별로 못 느끼나요? 불편함이나 힘듦이나 이런 거를? 여자분들은 이게 통계치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게 내재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건데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해. 난 그냥 돈 문제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통계치로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 또 정서상. 네, 정서상. 네, 또 그러면 이혼 후에 불행해지는, 어쨌든 이혼이란 건 어떻게 보면 행복해지기 위해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힘들지만 선택하는 거일 텐데 이혼 후에 불행해지는 분들의 혹시 특징 같은 거는요? 후회 없이 이혼을 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과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지난 인터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혼을 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정말로 본인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인데 결혼과 이혼과 결혼 제도를 본인의 정체성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은 내 인생이 망했다. 네, 왜냐면 결혼은 실패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혼 생활도 힘들었지만 이혼 이후에도 힘든 게 동일해요. 나는 실패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후회하게 되죠. 내가 참을 걸 그랬나? 개인의 어떤 성향,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인 생각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시뮬레이션 없이 충동적으로. 왜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우리가 주식이나 이렇게 뭐 사면서 우리가 마이너스를 볼 생각은 안 하잖아요. 이걸 사면서 항상 우리는 플러스 수익이 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생활이 힘드니까 이혼을 하면서 이혼하면 나는 너무 즐겁고 행복할 것 같아. 이런 생각만 하다가 별 준비 없이 이혼 수순으로 가시는 분 혹은 내가 이혼만 해줘. 그럼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나갈게. 라고 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되게 많이 후회하시는 게 뭐냐면 크게 경제적인 부분과 양육적인 부분인데요. 어떤 거냐면은 특히 뭐 여성분들 입장이겠죠. 아무래도 대비 없이 갑자기 나왔어. 그래서 근데 나는 어린 두 아이를 또 키우게 됐네. 양육비는 얼마씩 책정이 됐지만 잘 지급이 안 돼요.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이혼 이후에 양육비의 미지급률이 80%예요. 네, 거의 못 받는다고 보죠. 지급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급이 안 돼서 우리가 여러 가지 법령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국을 금지시킨다든지 아니면 배드파더스 같이 명단을 공개해서 망신을 준다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운전면허를 정지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요즘 들어서 이제 좀 강제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지 사실은 근데 그런 걸 다 피하고자 하면 피할 수 있어요. 강제로 돈을 이체시키고 이렇게는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가 보군요. 할 수 있죠. 그래서 양육비가 미지급된 양육비가 쌓여 있어서 몇 천만 원이 되면은 그거를 소송을 통해서 과거 양육비로 채권을 만들고 상대방 뭐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명의로 재산을 안 해놓겠죠. 그래서 나빠요. 그래서 그건 뭐 어느 부모든 이제 그런데 그러면은 사실은 내가 꿈같이 꿈꾸면서 내가 자유롭고 살고자 이혼을 했으나 양육비가 일단 지급이 안 되면은 내가 나의 생계비와 그 다음에 아이들의 생계비까지 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사실은 생계라는 문제 자체에서 이게 굉장히 중대하고 큰 문제인데 그걸 생각 없이 그냥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본인은 본인의 몸을 이제 스스로 다 케어를 해야 돼요. 본인의 생활비를 본인이 충당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 없이 이혼을 하시게 되면 당장에 한 달의 생활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제적인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양육적인 부분인데요.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 항상 양육 굉장히 많이 치열하게 다투게 되죠. 일단은 내가 엄마한테 양육권이 유리하다 하니까 내가 아이들을 키우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도 실질적으로 내가 어떠한 괜찮은 돈벌이가 없다고 하면은 아이들을
키울 수 없는 환경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남편 입장에서도 나 이혼할 건데 내가 돈 잘 버니까 양육권 나한테 무조건 유리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무조건 이혼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혼 이후에 자기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에 굉장히 많이 후회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양육 얘기해 주셔서 그럼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분들한테는 좀 어떤 영향이 있나요? 아이들과 관련된 부모의 권한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 친권과 양육권. 그러니까 양육권이라는 건 사실 없고 양육자인데 친권과 쉽게 말하면 양육권이 있는데 친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친권 뭐예요? 친권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부모님, 낳은 사람. 그러면은 만약에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면서 엄마가 양육을 포기하고 아빠가 친권자가 됐어요. 그러면은 엄마랑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안 좋아지겠죠? 아니 실질적으로 이제 뭔가 안 좋아지는 건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왜 안 좋아져요? 아무래도 아빠가 나를 키우고 엄마는 나를 뭔가 배반했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엄마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아이야 너가 경제력이 나은 아빠랑 사는 게 너에게 훨씬 좋다. 그리고 애기도 오케이 했어요. 그러면은 서로 나쁠 일 없어. 면접 교섭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서 내가 친권을 포기하면 마치 그 친권을 친자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내가 친권을 포기하면은 나와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법률적으로 단절이 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내가 양육비를 줄 필요도 없고 이렇게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친권이라는 건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게 어떤 거냐면 미성년 아이들은 본인이 스스로 계약을 하거나 이런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대리인, 법정 대리인이 있어야 돼요. 그 법정 대리인, 법률 행위를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친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친권자는 일상생활에서 크게 문제될 일이 없죠. 근데 이제 뭐 친권을 포기하면은 나는 아이도 안 볼 거고 양육비도 지급을 안 할 거고 쟤랑 나랑은 이제 관계가 끝이고 마치 무슨 가족 관계 서류를 보면은 저와 아이와의 관계가 단절돼서 내 자식으로 안 나오고 뭐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바뀌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는 바뀌는 게 없고 단지 법률 행위를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그런 오해에서 비롯돼서 내가 이혼을 하면은 자식 안 볼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질문 자체가 되게 슬픈 게 이혼은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는 질문인데 제가 왜 슬프다고 했냐면은 어떠한 영향을 줘서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부모의 이혼도 본인들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냥 어른들의 선택과 결정으로 본인들의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는 것이라서 법원의 입장, 제가 어느 며칠 전에 재판을 갔는데 기다리는데 이혼 소송 중인 남편과 아내가 끊임없이 서로를 비난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계속 막 법정에서 싸우고 뭐 서면에서도 뭐 엄청나게 싸웠나 봐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당신들이 누가 잘못했고 잘했고 유책이 누구에 있고 왜 이혼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법원에서 오직 관심이 있는 것은 미성년 아이들의 복리와 정서입니다. 거기에 집중하시고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더 이상 서로를 비난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건 정말 딱 법원의 우리 이혼을 함에 있어서의 아이들은 보호되어야 된다는 입장인 거예요. 그렇죠. 예, 영향을 미치면 안 되죠. 근데 영향은 상당히 많이 끼치죠. 왜냐면 제가 되게 싫어하는 말 중에 한부모 가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부모 가정 지원받으려면은 이혼을 해야 되고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들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부모 가정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혼을 했다고 그걸 한부모 가정이라고 볼 수 없죠. 그렇잖아요. 부모가 이혼을 했는데 아이들은 엄마랑 아빠랑 그대로 있는 건데 한부모라는 얘기를 씀으로써 마치 이혼을 하면은 한쪽에 부모가 없어지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많이 그런 느낌을 많이 우리 일반인도 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단어를 되게 싫어하고 또 하나는 보통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사람을 양육자, 아이를 안 키우는 사람을 비양육자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그것도 단어를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는 게 비양육자라는 말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아이를 키우지 않고 아이에게 어떠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뉘앙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은 아이를 직접 데리고 사는 사람을 주양육자, 양육비를 지급을 하면서 면접 교섭을 하는 사람은 부양육자. 예, 이런 말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죠. 예, 네. 비양육자가 아니고 부양육자고, 그렇죠. 한부모 가정이 아니고 가정은 혜택했지만 부모는 여전히 아이들을 서포트해주는 입장이기는 하죠. 이런 용어의 변경도 좀 필요해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남녀가 또 나이가 들어서 최근 몇 년 전부터 항혼 이혼
좀 이제 늘어났다고 하던데 항혼이혼 결심하는 이유는 좀 어떻고 남녀가 좀 다른가요? 항혼이혼을 원하시는 할아버지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남성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아내분들 맨날 삼시세끼 차려줘야 되고 잔소리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그런 분들은 많이 부당한 대우를 많이 당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항상 욕설이나 폭언이나 구타나 폭행을 당하시면서 그때 시대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으셨던 분들이겠죠. 이제 70대 이런 분들이 이제는 아무래도 자녀들이 그런 걸 좀 독려를 해요. 엄마 이제 좀 편히 살고 우리가 황혼이혼을 연태까지 주저했던 이유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생계비 문제거든요.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혼을 했을 때의 생활은 굉장히 공공해지고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부부 생활을 유지를 했는데 다 큰 자녀들이 응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힘들게 살았으니까 우리가 얼마씩 보태서 생활비 해줄게. 그 다음에 방 마련해줄게. 그러니까 자유롭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자녀들의 지원이 많고 그런 의미에서 황혼이혼이 조금씩 늘고 있다라는 걸로 보여요. 그럼 이제 이혼의 위기에 처한 분들이 대부분 좀 상대방을 원망하는 경우들이 좀 많던데 아무래도 어쨌든 이 부부 관계 그리고 이혼이라는 거는 이게 서로가 뭔가 안 맞는 거니까 뭔가 정말 폭력이라는 일방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빼면은 서로에게도 어떤 잘못이 조금씩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뭔가 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좀 없을까요? 이혼을 하고 싶어요라고 해서 상담을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막 한두 시간 넘게 막 배우자를 비난을 하면서 막 하소연을 하세요. 그러면은 아 정말 힘드셨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혼 소송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서면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서면들을 보면요. 아, 상대방 진짜 힘들었겠네. 우리 의뢰인도 만만치 않구나.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는 거는 누구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입장이 완전히 다른 건데 그렇죠. 어떤 관계든지 가장 문제는 내 기준에서 상대방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내가 정답이고 네. 다른 건 틀렸다 생각하니까.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가 2011년에 조사를 한 건데, 그러니까 10년간 나왔던 한국 가요 중에서 노랫말이 가장 아름다운 가사로 뽑힌 노래가 있어요. 뭐죠? 전혀 상상도 전혀 상상도 못하겠네. 못해요. 예, 상상도 못하죠. 시인 10명 중에 5명이 그걸 1위로 선정을 했어요. 물론 전체 집단은 작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건데 모두 다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인가요? 정말 몇 년생이세요? 저희 어머니가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 하실 건데 다들 좋아하는 노래죠. 이소라 씨의 바람이 분다. 가사 한 말에 이런 게 있어요. 그대는 내가 아니다.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 깨달았어. 뭔가 깨달았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 알겠죠. 그거는 이제 연인 사이에 헤어져서 나는 되게 애달고 난 되게 슬프고 되게 사랑했던 사람인데 상대방에게 나에 대한 기억은 다를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동일하게 사귀고 헤어지고 데이트를 하고 사랑했는데 서로 마지막에 생각하는 것들은 서로 다를 수 있다. 부부관계도 똑같거든요. 어떤 이벤트를 생겼을 때 그거는 서로 입장이 서로 아예 다른 거고 그거를 내 입장 기준으로 해가지고 너는 그게 틀린 거야. 내가 맞는 거지. 이렇게 계속 생각하다 보면 사실은 계속 이혼하는 수순으로 가는 게 맞고 그게 이제 더 넘어가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내 배우자는 나르시시스트예요. 나만 맞아. 너는 틀려. 이거거든요. 예, 정말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태도들은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지 그쵸. 않을까.